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9일 경제 자유살롱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수출에 계속 이렇게 먹구름이 껴있는 것은 결국 반도체 몫이 가장 큽니다. 우리 수출의 무려 20%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은 사실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좋고 반도체 경기가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미중 양 진영으로 갈라진 반도체 전쟁의 긴장감이 심상치 않은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까다로운 선택들을 할 것을 지금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요. 한국 반도체가 특히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한국 반도체의 앞으로의 정말 수건 과제를 연구와 개발 현장에서 가장 절감해 오셨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병훈 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이 어제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지 좀 세부 지침을 또 새로 내놨는데요. 이게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 내용들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아예 엑셀 파일로 반도체 수율, 그러니까 약간 반도체 기업들이 좀 이런 불량률이잖아요, 결국. 이거 사실 굉장히 영업 기밀로 치는 사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 수율 포함해서 생산량, 인건비, 공장 가동률, 그리고 어떤 소재 쓰는지, 개발 비용 얼마 책정할 건지 이런 걸 다 엑셀로 정리해서 내놔야지만 반도체 지원금을 주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연구 개발 해오신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받아도 되는 내용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얼핏 듣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요구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뉴스를 보면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 마치 그게 유출이 되어서 경쟁 업체로 가서 뭔가 우리나라에 불리해질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전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적인 생각에서 해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네.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줬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 정부가 누출을 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손해를 입었다. 그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얘기를 할 땐 정보를 주면서 명확한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죠. 이 정보가 유출이 되면 어느 정도의 손해가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은 여기에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 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안을 내놔라. 이런 협상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그 미국 문화에서는 가장 유리한 안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네.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최종 아닌 것처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모든 정보를 줘도 나중에 손해배상 받을 수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분명하게 해놓으면 감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당장 31일까지 신청을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왜 그럼 이건 결국 파이널 아닌가요? 파이널이라고 해도 네. 예를 들면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간 우리 생각으로는 저희 네. 생각으로는 미국 정부잖아요, 상대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 일단은 만약에 경쟁사에 우리 기술이 유출됐다거나 해도 그게 미국 정부로부터 나간 건지에 대한 거가 확실히 좀 증명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미국이 경쟁사에 이걸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업체들로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걱정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모든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 싫다라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걸 하긴 하는데 그로 인한 피해를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라고 조건을 다룰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 시간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협상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신청을 하고 난 뒤에도. 충분하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사실 네. 미국 정부가 오라고 해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보조금을 만약에 안 받는다. 일단 순전히 돈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 그 안 받는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정말 너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받고 해버릴 수는 없는 건지. 지금까지 네. 보조금 안 받고 잘했잖아요. 네. 그 반도체 공장을 하나를 짓는데 큰 걸 지으면 한 30조에서 40조 사이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보조금이 아무리 많이 줘도 몇 조가 안 돼요. 게다가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75%를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네. 그게 큰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는 무척 큰 돈인데 아, 예, 그렇죠. 아, 물론 그거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고 말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초청돼서 갔는데 잘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정작 그 지갑을 열 때가 되니까 이거 온갖 조건을 다 늘면 이제 우리 문화에서 보면 굉장히 치사하죠. 그렇죠. 근데 미국 문화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세금을 줄 텐데 이런 조건을 달아서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걸 또 과시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건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이 잘 타협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하게 해주면서 우리도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충분히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액면을 가지고 미리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협상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사실 IBM에서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약한 분야로 꼽히는 네. 그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 네. 책임을 맡으셨었어요. 네. 거기를 이제 팀을 이끄셨던 분인데 네. IBM은 또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회사 안에서 개발 책임을 맡으셨던 것하고 네. 또 우리나라 사람 생각으로는 삼성전자는 조금 다르게 대우하지 않을까, 이원화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협상이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네. 걱정을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미국에 변호사가 많은 거예요. 네.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요, 미국에. 네.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좋은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법률 전문가를 잘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면 미국 문화에 맞게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손님을 초청해 놓고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건 매우 예의가 없는 행위지만 미국 문화에서는 그게 지금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이상하지만 제가 미국 회사에 있을 때는 한국하고 계약을 또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다가 계약서를 보낼 때 이제 변호사가 저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비인간적인 조건을 보내요. 아, 네. 그러면 그걸 잘 모르시고 그냥 예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참 미안한 일이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률적인 굉장히 생각 못 해본 포인트네요. 네, 법률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지 말고 잘 그 미국적인 절차에 맞춰서 행동하면 큰 문제 없이 이런 문제들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지레 겁먹는다거나 그러니까 네. 미국이니까 하고 약간 요청 온 대로 그냥 수락하는 그런 게 좀 있어 그렇죠. 보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 협상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공장을 짓고 이런 조건들은 오히려 그쪽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얼마든지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뭐 중국에다가 뭘 그 투자를 제한한다든지 네. 생산량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미국이 공장 짓는 거가 아무 상관없는 거를 미국이 통제하겠다. 중국에서 네. 하는 거를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좀 약간 쪽에 계시는 분한테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하라는 이게 뭐 방금 교수님은 파이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하라는 대로 정말 중국의 신규 투자를 그 정도로 제한을 하면 네. 그 반도체 공장은 장비 한두 대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있던 공장에 네. 약간 새 장비 몇 개 넣기도 힘들 정도의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예산보다는 네. 그 생산량으로 그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네. 장비의 등급을 가지고 네. 최신 장비를 못 집어넣게 네네. 하는 그런 규제를 들고 나왔어요. 네네. 그게 저는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좀 길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네.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예.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네. 메모리 우리는 이제 중국의 메모리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반도체 전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미국은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라는 산업 분야에서 한 60에서 7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그 한때는 한 18%까지 추격했다가 미국이 팹리스에서도요? 네, 네. 추격을 하니까 9%로 떨어졌어요. 네. 아마 좀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그 두 나라가 싸우고 싶은 전쟁이에요. 네. 근데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싶은 전쟁인데 전체 반도체로 이걸 확장을 해가지고 그 메모리까지 지금 전쟁을 확장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팹리스도 아니고 그냥 우리 메모리 공장에 대해서까지도. 그러니까 왜 우리 메모리를 끼워드느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미국에서 반도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반도체를 진짜 아는 건가? 네. 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중요한 안보 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 핵무기를 잘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잖아. 핵 확산 금지 협약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할 때 주로 통제하는 건 핵물질입니다. 네. 뭐 관련된 다른 기술도 통제하지만 그런데 핵물질만 통제하면 되는데 그 반도체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면 국가와 안보가 관련 있는 것만 통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핵무기를 통제한다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나사까지 철판까지 네. 예를 네. 들면 포스코한테 혹시 핵무기를 만드는데 쓸 수 있으니까 중국의 철판을 수출하지 말라. 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나라가 반도체를 갖고 싸우고 싶으면 팹리스 부분에서 싸우라 이거예요. 그 정말 좀 더 확장을 한다면 그 팹리스로 뭔가를 설계해서 만드는 그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까지 싸우는 건 이해해요. 근데 메모리는 미국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메모리는 네. 뭐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나사 같은 거예요. 네. 예. 그 반도체를 구분해서 굳이 구분한다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반도체가 있고 네. 그 반도체를 도와주는 반도체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 반도체가 동작하게 도와주는 건 메모리예요. 네. 근데 이 메모리는 아무 종류의 반도체나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정한 틀이 있고 네.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인 네, 거죠. 네. 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네. 또 예를 제가 하나 네, 네. 든다면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네. 서로 예쁜 디자인이 좋은 스포츠카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한다고 생각해 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스포츠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과 디자인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 또 필요한 게 있어요. 타이어예요. 네. 메모리는 타이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타이어를 끼면 더 잘 달리겠지만 적당한 타이어를 끼워도 달리긴 합니다. 네. 대부분의 그러면 서로 더 좋은 스포츠카를 못 만들게 하고 싶으면 엔진만 통제하면 되는 거지 타이어를 통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타이어까지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메모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양도 많고 네. 그거 생산하는 것도 많은데 그걸 통제하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 좀 과도한 침해라고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죠. 예, 중국이 왜 자기 나라가 메모리 산업을 만약에 중국에 하고 있으면서 그걸 포기한다면 모를까. 네. 그 국가 안보라고 하는데 국가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도 않은 메모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같이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저는 정책 담당자들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구분을 못한다. 아, 네. 예를 들면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메모리 공장에 넣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중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안 돼요. 네. 반도체 공장에서 그러니까 타이어 만드는 아무리 좋은 새 네. 장비 넣는다고 해서 네. 네, 엔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반도체에서는 네. 만들 수는 있죠. 네. 옮겨가면. 네네. 근데 그거 옮겨간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옮기면 그걸 다시 키는데 미국 엔지니어링이나 네덜란드 엔지니어 가서 해줘야 돼요. 그렇죠. EUV 장비 같은 경우는 못 옮깁니다. 그러면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중국에다가 메모리 공장에다가 EUV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갖다 놓고 메모리를 만드는 데 써요. 그러면 그게 왜 그 미국의 그 시스템 반도체 경쟁하는데 그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그 공장을 접수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 그냥 파트 몇 개만 빼와 버리도 동작을 안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통제를 하냐. 이게 동맹국이라고 하는데 동맹국한테 심대한 피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네. 저는 이거를 미국 당국자들한테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우고 싶으면 얘네들끼리 싸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좀 기술 유출이라든가 네. 약간 미국 정부가 이렇게 참견이 너무 심한 부분, 뭐 초과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싸우고, 네.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서는 사실 정부도 아주 심하게 말하면 하나의 플레이어지 막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휘둘 수는 없으니까 네. 하고, 진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중국 부분이다. 이거에 네.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서 계속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에는 결국 보조금 얼마 안 되는 보조금 얘기고요. 네. 중국 우리나라의 산업에 그 지금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메모리 산업의 핵심이 걸려 있는 건데 이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좀 전반적인 경기기부터 다시 조금 네. 해보면서 이 얘기도 다시 해볼게요. 저희 올해 들어서 반도체 수출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는데요. 네. 지금 우리 수출을 둘러싼 환경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건지, 언제까지 이럴 거라고 좀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 제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아닌 건 잘 네네. 아실 텐데 예. 저도 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메모리로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네. 사실 작년에 굉장히 경기가 좋았고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사재기를 굉장히 많이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풀렸는데 그 생각만큼 빨리 풀리지 않다 보니까 신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재고가 많은 상태인 거죠. 이미 사놓은 게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거예요. 사놓은 공장은 재고. 계속 찍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재고가 없어지고 그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금방 풀리게 될 것이다. 그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산업은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들 예측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마이크론도 오늘 뭐 발표가 나왔는데 네. 마이크론도 거의 우리만큼 매출이 네.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주고 감원까지 한다고 하던데요. 마이크론도 여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맞습니다. 네. 메모리 쪽에 3위 기업이고요. 네. 아까 이제 타이어 비유를 드렸잖아요. 네. 타이어는 막 쌓아놓고 팔잖아요. 타이어 가게 가보면. 그러니까 이 타이어는 뭐 여기 끼울 수도 있고 저기 끼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타이어를 많이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타이어라는 건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 갈아 끼워야 되고 또 그 메모리를 점점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 금방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근데 저희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 증권가의 이제 반도체 ETF 만드는 팀장은 하반기부터는 재고 좀 없어지면서 네. 경기가 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교수님은 네.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교수님도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이게 같아요.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해서 많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라고 뭐 생각하시는데 뭐 뉴스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많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불균형이 전체 수요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네. 메모리 가격이 그 재고가 이제 그 평균 수요에 비해 조금 많거나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그 변동폭이 2%를 잘 안 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 요즘처럼 그런 상황만 조금 지나면 또 금방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교수님도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네. 올해 안에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그럴 거라고 분위기가.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도 경기를 엄청 타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맞습니다. 네, 경기를 타고 가격이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반도체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거고 반도체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반도체에 교수님은 강점이 있으신 거고 뭐 예, 제가 예, 그 분야 종사했습니다. 그를 네. 개발 담당자셨고 네, 네. 조금 나눠서 좀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만 요건 좀 해주신다고 하면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뭐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네. 이제 요즘은 좀 더 이제 그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셔서 비메모리는 시스템 반도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그러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 중에 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오히려 저는 그 일반 대중들은 반도체를 써서 뭔가 목적을 수행을 하면 그게 메모리가 아닌 거고 그런 반도체를 도와주는 것이 메모리다. 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다른 반도체, 타이어가 메모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를 들면 엔진은 트럭용 엔진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스포츠카도 있고 엔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타이어는 많은 경우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특수하게 반도체만 딱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특수한 차에 특수한 타이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엔진과 타이어 비유가 메모리와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면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타이어 쪽에서만 강점을 가진 나라에서 네. 좀 벗어나서 네, 엔진을 좀 해보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미래는 엔진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 비유가 함정이 파에 빠졌는데.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럼 굉장히 이 비메모리 반도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결국 미래에 굉장히 중요할 네. 그리고 다른 데서 좀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네. 편자의 못이라는 표현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말하자면 정말 그 말편자의 못처럼 중요할 그런 미래에 되게 중요한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 반도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좀 설명이 또 여기 길어질 수 있는데 예, 충분히 해주세요. 네, 이 반도체가 여러 가지 있다고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 반도체 종류별로 하는 일들이 좀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도 있고 설계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설계를 잘할 것이냐 만들어주는 걸 잘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런 걸 다 하지 말고 메모리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설계하는 쪽은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요. 미국하고 네. 중국이 싸우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만의 시장을 찾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히 우리는 만드는 거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 쪽에서는 TSMC 다음에 그래도 2등이에요. 네. 그럼 이쪽을 잘하는 걸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좋고 더군다나 이 만들어주는 쪽은 굉장히 산업이 그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강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메모리는 현재 잘하는 것도 계속 잘하고 싶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일단 잘할 수 있는 후보고요. 또 이쪽의 설계 쪽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니까 하고 싶죠. 그 호시탐탐 노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TSMC 다음에는 결국 삼성전자인데 근데 TSMC의 비중이 네. 굉장히 높잖아요. 높죠. 1등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네. 많이 나는 일인 네, 거잖아요, 네, 지금은. 네.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2등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 그 제조업에서 2등 못해서 굉장히 울고 있는 나라도 많고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 또 반도체 메모리 1등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다는 걸 전제로 네. 저는 좀 얘기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2등이 절대로 나쁜 거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메모리는 이미 우리가 가장 잘 하니까 네. TSMC를 네.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거를 삼성전자 쪽에서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그렇죠. 상태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좀 어디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비중 차이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네. TSMC가 한 60에서 70%를 가지고 있고요. 네. 삼성이 한 20% 언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3대 1 정도? 뭐 잘 봐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면 그렇게 나쁜 비율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순익률이에요. TSMC 순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네. 뭐 50%가 넘는다는 설도 있고요. 최첨단 제품군에서는 60%를 넘어간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삼성 쪽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60%안 되니까 안 나오겠죠, 소식이. 네. 그래서 이게 그 전체 마켓의 비율뿐만이 아니라 순이익에서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게 그 약간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 여력을 좀 제한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서로 공장을 이것도 이제 그 메모리 치킨 게임처럼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물량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투자 여력에서 뭐 몇 배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슈였는데 뭐 삼성이 이제 작정을 하고 나도 이제 그러면 혹시라도 손해 볼지 모르지만 일단 투자하겠다라고 나섰으니까 또 기대를 해보는 거죠. TSMC는 어쩌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남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비결이 뭔가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운칠기삼 이렇게 하잖아요. TSMC가 항상 이렇게 최고로 멋있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학회 같은 데 가면
큰 소리 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네. 인텔, 뭐 IBM, 삼성 이런 회사들이 이제 큰 소리를 쳤다면 TSMC가 큰 소리 치기 시작한 거는 1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요. 예, 그 전에는 항상 이제 이류 기업으로 이렇게 남이 지나가면 그걸 따라가면서 그 기술을 받아와서 그 남들이 만들어 달라는 걸 만들어주는 회사 꾸준히 이걸 한 거죠. 고객들도 확보하고 그랬는데 이제 만드는 기술이 어려워지니까 네. 이걸 포기하고 싶은 회사들이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 만들어주는 게 본업이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자꾸 찾아와서 이것도 만들어 봐봐, 이것도 만들어 봐봐 하다 보니까 기술이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이게 되게 단기간에 이루어졌네요. 10년. 그렇죠. 예, 그때 물론 이게 단기간처럼 보이지만 한 5, 6년 전에 그 패키징 기술 같은 것들에서 뭔가 확고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 기술은 TSMC가 한 10년은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전부터. 네, 그러니까 돈은 많이는 못 벌지만 꾸준히 기술을 준비해 왔고 결국 그게 히트를 치면서 그 때마침 팹리스들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서 사업이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운칠기삼이라는 그래서 운도 운인데 노력을 엄청 한 느낌인데. 그렇죠. 네. 예, 뭐 그 만들어주는 것밖에는 하는 비즈니스가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한우물 파는 게 참. 네, 맞습니다. 빛이 안 나 보이는 일이더라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이 파운드리에 도전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가장 그 회사에서 빛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약간 반도체 얘기하다가 이 뭔가 삶의 교훈을 넘어간 느낌인데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이게 당장 돈을 못 벌고 빛이 나 보이지 않아도 진짜 네. 키우고 싶으면은 정말 네. 시간을 주면서 막 포인트를 줘야 투자도 하고, 되는데. 네. 네. 뭐 삼성 잘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그 패키징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되게 잘해야 되는 분야다라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정확히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사실 패키징 그러면 이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쩐띠기라 그래서 네. 반도체를 다 만들면 그걸 이제 웨이퍼를 잘라서 칩 단위로 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자에 쓸 수 있는 그 까만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포장하는 그런 비즈니스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윤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보통의 그냥 외주를 주는 그런 비즈니스였는데 네. 그 기술을 그 TSMC가 꾸준히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내재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회사 안에서 패키징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TSMC가 반도체 공정력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패키징을 하면서 그 패키징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그 안에다 같이 넣어주는 서비스를 하는 예를 들자면 그 잠깐 여기서부터 네, 조금 어려워지는데 네, 조금 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를 그 만들면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전자 회로들하고 결합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크기도 크고 그런데 그거를 반도체 공정 만들 때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패키징을 하면 굉장히 작아질 뿐만 아니라 소모 전력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얼만큼 줄어드냐 하면 제가 듣기로 한 30%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크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하고 TSMC가 같은 공정을 했는데 같은 비용을 들였는데 얘는 소모 전력이 30%가 적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주문하고 싶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많은 회사들이 이제 TSMC로 이제 그 전에는 그 듀얼 벤더 정책으로 TSMC랑 삼성한테 물량을 주는 그런 전략을 취했었다가 여기도 주고 저기도 줬는데. 네, 근데 이게 그쪽으로 이제 TSMC로 이제 몰려가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패키징 기술은 몇 년 정도나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으로서는. 사실 기술이라는 게 몇 년 이렇게 따지기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네. 기술이 뭐 한 달만 차이가 나도 고객이 절로 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개발 시간을 두로 따지자면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이 멈춰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네. 좀 숨이 찰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술 경쟁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선두주자가 계속 한번 이제 이기고 나면 그 몇 세대를 계속 이기는 이유가
한 번만 딱 해서 승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자금력으로 네. 기술을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악순환을 깨려면 새로운 기술을 놀라운 집중력으로 개발하든가 아니면 더 많은 투자를 하든가 뭐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새는 진짜 너무 옛날 말처럼 돼버렸는데 중국 반도체 굴기, 네. 그러니까 이제 굴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중국도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일단 우리부터 따라오려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도 따라오려고 하고 시스템 반도체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상태까지 갔었던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반도체는 어떻게 돼 있는 상황? 이 얘기는 제가 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중국을 좀 과소평가하시는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 아, 네. 설계 부분에서는 아까 18%까지 따라갔었다 그랬잖아요. 팹리스가. 네. 그 화웨이의 자회사인 그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는 팹리스 서열로 5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20위권을 간신히 팹리스가 통과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설계 부분에서는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술력 측면, 설계 기술력 측면에서는 네. 이제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 탈취에 의한 것이다. 기술자를 빼온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기술의 세계에서는 그것도 실력입니다. 빼오는 것도. 그럼 설계 부분에서는 그 우리보다 확실히 앞서 있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수준이다. 팹리스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팹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강점이 있는 메모리와 그 파운드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메모리 중에서 낸드는 128단을 그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첨단의 마이크론이나 삼성, SK 이런 회사들이 그 230단 언저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게. 네. 네. 그 기술을 거의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는 사이 관계여서 몇 개월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D램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 낸드보다. 네. 그래서 둘 다 메모리 반도체인데 낸드 네. 있고 D램 있는 거죠. 네, 그 D램 분야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이제 강자인 네. 분야기도 하고 그 중국에서는 한 3세대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파운드리는 그 요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5나노, 3나노 뭐 이런. 네. 근데 파운드리 그 7나노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7나노와 그 이하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EUV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굉장히 차이가 네. 나는데 EUV라는 그 장비를 네. 그 중국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7나노 이하로 내려오지는 못할 것이다. 아, 여기서 막히는군요.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중국이 못 쫓아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도체는 최첨단 반도체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네. 최첨단 예를 들면 3나노가 있다 그러면 3나노 제품, 5나노 제품, 7나노부터 28나노, 180나노까지 제품이 쫙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장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28나노 이상의 아주 올드한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전체의 50%입니다.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이 최첨단만 안 따라오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전 세계 반도체 60%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수입의 10%만 대체해도 좋고 20%를 대체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기술력 정도면 상당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산화를 한다고 치면 국산화를 뭐 50%만 해도 엄청난 대성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기술로서 꼭 우리를 앞서야만 중국이 그 좋아지는 건 아니다. 네. 여기서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결국엔 우리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네, 우리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그거를 위기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했냐? 우리도 일본한테 똑같은 걸 했어요. 일본이 가장 앞서 있을 때 밑에 있는 제품부터 시장을 갉아먹으면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국산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력이 감소하니까.
많이 벌어야 또 투자도 할 수 있는데 뭐 이익이 남더라도 요만큼 벌면 투자력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원래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최대 무역 적자국 돼가지고 네. 계속 어제 오늘 뉴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말하자면 중국에 팔아서 재투자하던 기업들은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로엔드부터 뭔가 좀 자꾸 그 대체를 해나가고 우리나라에서 안 사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개척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워낙 미국이 중국을 이 반도체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워낙 누르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거다라고 막연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그 파운드리 기업은 작년에 460% 성장했어요. 파운더리가요? 예. 어디서 그렇게 맡기죠? 중국은? 왜냐하면 네네. 전 같으면 대만의 TSMC에 맡길 거를 국내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 안에서 그 자국화가 엄청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이게 무슨 상황하고 비슷하냐면 네. 일본이 그러네요. 저도 우리한테 수출을 네.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자국화를 네. 했잖아요. 네네. 고마웠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일본 그 아베 수상한테 훈장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틀어막으니까 중국은 반작용으로 한국에 수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조금 불편하거나 뭐 한국 반도체만큼 지금 딱 품질이 좋은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중국 안에서 사서 써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그런 식으로 갉아먹혀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새우등이 엄청 네. 터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미국한테 이걸 좀 분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뭐 이제 장비 수출도 자꾸 못하게 하고 줄어들고 그 사실 불법적으로 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은 오히려 너네들이 우리한테 수입을 못하게 해? 그럼 우리 불법적으로 카피할 거야. 그러네요. 지금 불법적으로 카피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지금 칠라노까지 쫓아온 것도 자기들 국산 장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전 같았으면 불법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장비를 좀 사줬는데 이제는 앞으로도 안 사게 되는 상황이 되고 이 기술 개발이 끝나면 한 2년 후쯤 되면 아예 국산 장비 회사들은 팔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미국이 만들고 있는 반중 반도체 동맹에서 미국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지 않을까. 사실 이 걱정을 더 많이 하는 분위기가 더 이렇게 지배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돈 부분에서 실제로 정말 우리가 장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완전 지금 약간 막말로 밑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큰일 나는 상황인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진짜 싸워야 될 전쟁은 메모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리 메모리는 우리가 그냥 하게 해주면 그 대신에 당신들이 시스템 반도체 싸움하는데 우리는 미국을 적극 편들어 줄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사실 큰 피해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한테 또 좋은 측면도 있어요. 바로 이 포지션이 대만입니다. 대만은 뭐 싸우라고 또 메모리 쪽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붙어서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거를 같이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을 최첨단 고객을 고정하는 효과도 있고 그 TSMC는 우리와 같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미국 도와주다가는 우리 메모리 산업이 거덜나게 생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거덜내야 되느냐 이거지 미국이. 사실 지금 아까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출액의 20%가 반도체인데 그 거의 다 메모리잖아요. 이거 반도체가 곧 수출인 그런 나라인데. 그렇죠.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이 그 미국 상무부의 과연 담당자들이 지금 제대로 반도체에 대해서 알고 이 정책들을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 정부도 이거 진짜 구분해서 양쪽으로 외교를 좀 해야 될 상황인데 자꾸 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사실 제가 여기 나오기로 결심한 이유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미국 편 들어주는 거 오케이요. 뭐 괜찮아요. 근데 메모리 산업은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분명히 미국이 해야 된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크론만 좋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3등하던 마이크론만. 네. 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메모리 수출한다고 해서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마이크론도 미국 기업이잖아요. 정말 혹시 미국 정부에서 이것까지 다 알고 하고 있는 걸까요? 마이크론을 키워주고 싶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분명히 얘기할 때 됐다. 시스템 반도체 뭐 파운드리 경쟁하고 중국에 못 만들게 하는 거 도와줄 수 있는데 메모리는 건들지 말자라는 분명한 의견을 이제 전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미중 반도체 전쟁 얘기만 나오면 뭐 가운데서 이렇게 좀 줄을 잘 타야 된다.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 우리하고 라이벌 포지션에 있게 되는 건 결국 중국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을 좀 도와야 된다. 주로 이런 얘기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를 구분 안 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네요. 정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최근에 또 반도체 기사 관련해서 제일 많이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AI. 네, 챗 GPT 포함해서 네. 결국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본격 열렸다. 대중적인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AI 반도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AI 시장에서 좀 선호하는 아주 최첨단 메모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인공지능에 쓰이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해하셨네요. 네. 아까 이제 스포츠카 비유를 했는데 스포츠카가 진짜 잘 달리려면 전용 타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전용 타이어에 해당하는 게 메모리에서는 그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HB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엔진과 타이어의 궁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특수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적합한 특수 타이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연산 그 장치와 연결해서 최적화된. 그러니까 그게 메모리인데 연산 장치가 좀 얹어져 있는 반도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일종의 그 메모리하고 CPU 또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는 NPU라고 하는데요. NPU하고 그 메모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연결 부분에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놔서 잘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메모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쪽에서 상당히 강점이 좀 있다고. 그럼요. 우리 와서 메모리 강국이니까 기술이 좋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겁니다. 이거의 표준을 정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스포츠카를 설계한다. 그럼 스포츠카 엔진 다 만들고 그 출력에 맞는 타이어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면 서로 이제 궁합이 맞춰지고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세상에 한 가지의 HBM으로만 다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한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CPU는 인텔, AMD 두 회사가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는 각 회사별로 다 자기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듭니다. 지금 구글도 TPU 있죠. 구글 TPU가 있고요. 뭐 메타 그다음에 테슬라도 자기 그 칩이 있어요. 뭐 화웨이도 중국 회사들도 잘 만듭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도요? 인공지능 반도체가 사실은 화웨이가 제일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린 시리즈가 최초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에 해당하면서 성능은 좋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잠깐 이거 좀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사실 화웨이는 정말 활동을 못할 정도로 미국에게 약간 때려 맞은 정도였잖아요. 요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화웨이는 이제 알려지지도 않고.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화웨이는 경쟁은 계속해야 돼요. 그럼 5나노, 3나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7나노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대책은 뭐냐하면 7나노 반도체를 가지고 5나노처럼 또는 3나노처럼 할 수 있는 기술은 없는가? 있습니다.
그 뭔가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패키징의 그 다음 버전에 해당하는 그 패키징이라고는 좀 올드해 보이니까 요새 우리 뭐라고 하냐면 칩넷 기반의 이종 집적 기술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거는 이 CPU들을 만들 때 작게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어 붙여서 마치 하나의 칩처럼 고성능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중국이 그것도 지금 자국화를 눈에 안 띄게 어딘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특히 패키징의 1등 회사가 중국 회사였어요. TSMC가 하기 전에요. 패키징 자체만요. 그러니까 자체만을 TSMC가 뽑았어요. 하는 그런 패키징 말고 네. 옛날 방식의 패키징 회사의 세계 1위 기업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패키징이니까 내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바로 거기가 그 중국하고 그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에요. 차세대 기술을 누가 개발하는가? 칩넷 기반 이종 집적 그리고 그걸 설계하는 기술 여기서 지금 미국은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 정도로까지 이제 중국을 꽁꽁 이렇게 올가매고 있어서 중국 반도체 여기까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나노로 5나노 성능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5나노 그 못 쓴다고 죽지 않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좀 핸드폰 좀 납품은 어때요? 다 사갈 텐데. 그러니까 시장이 잠식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13억 인구가 자국화에 진짜 어떤 네. 식으로든지 성공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좀 공포스러운 시나리오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웬만하면 우리랑 같이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자꾸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립화를 하게 되고 우리 시장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 저쪽을 다 조금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만 따로 하자. 정말 사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HBM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AI에 지금 좀 적합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 회사들이 주문을 하니까 근데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SK 하이닉스 거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AI 반도체 AI 좀 개발하는 데들이 제일 먼저 녹화하는 회사들 아닌가요? 그렇겠죠. 당연히 메모리 1위니까요. 뭐 그런 쪽에서 우리는 항상 선두 기술을 개발해 왔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AI에 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인텔이 CPU를 만들었는데 그 C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봤더니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회사별로 화웨이면 화웨이, 뭐 구글이면 구글 자기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성능을 내는 칩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면서 전력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네. CPU인데 안 쓰는 걸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 CPU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칩 같고 막 1조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잖아요. 일을 시키면 그 순간에 일을 하는 거는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6%의 이 반도체 소자들은 놀고 있냐 하면 전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다 버리고 필요한 반도체만 딱 써서 하는 게 오히려 인공지능 반도체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최적화된 반도체들을 많이 쓰면 전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각자 자기에 맞는 칩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팹리스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근데 그 팹리스 회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의 데이터 센터 하는 것까지 좋은데 만들어 줄 데가 없으니까 다 TSMC나 뭐 삼성한테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이 좀 요즘 그래서 약간 그런 방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듣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을 그러면 그동안에 인텔은 그럼 이제 우리 CPU 안 사주니까 이제 우리 망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잘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을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마 다음 세대는 이럴 겁니다. 내가 구글, 뭐 화웨이, 뭐 이런 페이스북, 메타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필요한 각각에 맞춰서 다 설계를 해줄게. 너네들 그렇게 회사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라고 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천하통일이 되겠죠. 이제 그게 아마 인공지능 반도체의 발전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디를 좀 끼어 들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 천하통일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 구글처럼 특화된 분야에 네. 그 만든 반도체를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회사가 그 반도체를 계속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도록 할 수 있는 설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데 네. 과연 그런 작은 팹리스 기능들이 그 엔비디아 같은 그런 대기업을 상대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 거기 걸 쓰는 방향으로 통일되지 않을까? 그래서 설계 분야에서 그 독자적인 시장을 찾기는 장기적으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도 요새 그쪽에서 좀 활로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TSMC가 기존에 파운더리로 했던 것처럼 그런 걸 주문을 받는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는 그걸 잘하니까 그거는 희망이 있죠. 근데 이제 TSMC 잘하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TSMC로 갈 고객이 우리한테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기술을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TSMC가 10년을 준비해 가지고 삼성과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었듯이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TSMC와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고객들이 돌아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그런 기술들을 빨리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원장님은 사실 이런 이쪽에 이 네.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평생 이렇게 좀 종사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 기술 우리가 네.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 말하자면 패키징 기술처럼 앞으로 조금 네. 많이 듣게 될 기술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칩넷 기반 이종 집적 기술이 네.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건 전 세계 다 알고 있어요. 네, 네.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그래서 TSMC가 일본에다가 그 연구소를 일본 정부와 같이 세웠어요. 네. 그래서 아, 일본 정부가 그 분야에 있어서 네, 네. 협력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세우고 일본 정부가 4조 원 중에서 2조 원을 낸 이유는 네. 너네들이 개발한 기술을 그 일본의 소부장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를 써서 만들어라. 일본도 지금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사실 이쪽 네. 소재 장비 쪽에 강점이 네, 있는데 그렇죠. 다른 데로 갈까봐. 그 TSMC가 차세대 네. 기술을 개발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거 다 우리가 네, 그것도 해줄게. 다 우리 거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되냐면 TSMC가 일본하고 연합을 하고 미국하고 연합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술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기업들 갈 길이 엄청 머네요. 멀고 빨라야 하고. 사실 기업들만이 아니라 네. 뭐 저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 네. 회사에 있는 사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아쉬운 거는 네.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아마 뉴스와 관련된 반도체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인력 양성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뭐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네. 뭐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온갖 종류의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이런 기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술 연구를 해야죠. 네. 그래서 미국도 뭐 수십 조를 들여서 연구를 하는 연구소를 새로 짓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면 인력이 양성되는데 네. 우리는 거꾸로예요. 인력을 양성하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기술을 만들어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매우 잘못된 그렇죠. 방향이다. 먼저 돈이 좀 모여 있어야 사람도. 그렇죠. 네. 사실 인력이라는 거는 대우를 잘해주면 그렇죠. 그 분야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인력을 양성하는데 사람들이 부족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매력적인 분야가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거를 매력적인 분야로 만드는 게 학생들한테 뭐 장학금 주는 건 아니에요. 저 정말 맞는 말씀인 것 이 같아요. 사람들이 네. 나가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특허 보상 제도를 잘해준다든지 네. 그 기업들이 좀 특허를 뭐 좋은 특허를 낸 엔지니어들한테 획기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강제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회사원이지만 준 재벌급으로 하고 다닐 수 있는 사례가 몇 명만 나와도 네. 이공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네. 근데 왜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은 장학금 주는 걸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다 했다고 그러면
그러면 TSMC 이길 기술이 발명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1등이 네. 결국 이게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네. 이과 1등이 의대 가는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네.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한 명은 의대를 가더라도 하나는 일로 오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맞습니다. 네. 예. 뭐 근데 보상 체계가 확실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네. 그 보상 체계를 손보는 거를 국가가 하는 게 훨씬 더 인력 양성에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이고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돈을 안 줘도 올 거거든요. 네. 좋다고 생각되면 요즘 뭐 장학금 없어서 대학교 못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막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력 양성만 하고 이런 차세대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면 시간이 지나 사람만 많아지면 뭐합니까? TSMC가 먼저 개발하면 끝인데. 네. 아, 네,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네. 좀 이렇게 그 긴박한 네. 이렇게 현장에서 보시기엔 연구 현장에서 보시기엔 좀 긴박한 상황에 대한 좀 이렇게 진심이 담긴 그렇죠. 마음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여러 사실 순간 여기 생각을 왔습니다. 아, 네.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네, 네. 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네, 봐주시는 분들이 좀 같이 이 문제 좀 고민하면서 그렇습니다. 교수님 진심을 네.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또 앞으로 계속 반도체는 궁금한 네. 사항이니까요. 네, 네, 네. 네, 또 여쭤볼 거 있으면 다시 좀 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자유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과 더 소통하기 위해서 스브스 프리미엄 지식 채널 구독자 전용 채널 스프의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계시죠? 혹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링크 나가고 있습니다. 가입해 주셔서 좀 뵙고 싶었던 분들이나 좀 다뤘으면 하는 주제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고요. 좀 중요한 거 저희 커뮤니티에서 투표해서 나온 날짜 4월 22일에 드디어 경제 콘서트를 합니다. 저희 신촌 연남장에서 4월 22일 토요일 6시에 합니다. 이거 지금 커뮤니티에서 참여 신청 받기 시작했어요. 가입하셔서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서 좀 참여 신청해 주셔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청취자분들 처음으로 직접 뵙는 기회라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신청 지금 해주세요. 저희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경제자유살롱 내일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자유살롱 목요일을 책임지는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네, 정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상상인 증권에서 신월 투자 전략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간판이 좀 바뀌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함도 안녕하세요. 바뀌시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네. 두 번째 모시는 거는 이제 전에는 다른 회사 계셨다가 네. 스카웃 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몸값이 많이 감사합니다. 올라가셨나 봅니다. 아유. 저희 방송 나오고. 아, 그런 거군요. 아,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저희도 너무 몰아가나요, 처음부터? 네.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네. 오늘 모셨는데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 채권 시장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채권 시장에서 뭔가 네. 좀 사인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새마을금고 쪽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하고는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하고는 이제 결이 다르고 네. 금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위 농협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조합. 네, 조합에 관련된 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네. 그런 대표적인 기관들이 농협 중앙회 안에 네. 이제 단위 농협들이 있고 네. 지역 농협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농협 은행을 빼고요. 네. 네. 네, 금고 또한 이제 그 각각의 단위 조합의 형태로 금고를 띠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 뭐 신협도 그럴 수 있겠고 수협도 그럴 수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중앙회 있죠. 말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이제 사이즈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나왔던 뉴스들을 조합해 네. 보면은 그 금고는 좀 컨트롤 타워 밖에 있었습니다. 네. 왜일까요? 컨트롤 타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네. 금융위원회 네. 산하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하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 네. 이 새마을금고는 네. 아예 별도의 정부 당국의 산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담당하는 기관은 금융과는 좀 거리가 먼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아, 이건 금융위, 금감원 얘네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보고 있다. 네, 좀 맞습니다. 이상하네요. 행정안전부 그런 일도 하나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조합이라고 봐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과거부터 그냥 해왔던 부분들이 아직은 이관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이제 뭐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만은 정부 당국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같이 녹여져 있겠죠. 그래요. 네. 어쨌든 근데 하는 일은 결국은 저축은행이나 뭐 금융기관이 하는 일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겉에서 보기에는. 네, 뭐 여신 수신 기능이 있으면은 대부분 일반인들은 뭐 감독 당국이 누구든지 상관을 하지 않죠. 그렇죠. 이자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자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내 예금 적금이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 새마을금고라고 하면은 언제나 좀 우리 곁에 있었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근하고 익숙한. 네. 그리고 제가 작년 겨울이었죠. 그때 이 영광스럽게 출연할 수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출근을 하는 길에 보면은 금고에 이렇게 오픈런 비슷하게 예금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섰던 아. 풍경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금리 많이 맞아요. 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시장 금리가 들썩들썩 했었고 제가 출연했었던 이슈가 레고랜드 사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 많이 주는 곳이 어디일까 해서 일반 예금주 분들이 시중은행보다 빨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금고를 많이 찾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뭐 연체가 좀 있어요? 많죠. 아, 네. 어떻게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금고라는 A라는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그 우리는 그냥 새마을금고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어떤 땡땡 새마을금고 네네. 이런 식으로 보통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금고의 활동이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A라는 것도 있고 B라는 것도 있고 네. C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지역에 그 네트워킹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동네 사람이죠. 뭐. 네, 같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음. 그 지역을 기반으로 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 어떤 경제 주체들이 수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수신을 한다는 말은 돈을 맡긴다. 네. 그러니까 금고 입장에서 돈을 받는다는 네, 네. 거고요. 금고 입장에서 돈을 받으면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자를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디엔가 여신을 해주게 되겠죠. 네. 돈을 빌려줘야죠. 빌려준다. 네.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것이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 기업 대출이 네. 일반적이겠고 개인 대출 해줄 수 있는데 요즘에 가장 핫했던 자산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그렇죠. 네, 최근까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많이 했고 아. 예전과 다르게 부동산 관련된 대출은 이제 보통 PF의 형태로 돈을 태워서 네. 많이 나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대구 시장 네. 관련된 연체 이슈가 이제 불거졌고 네. 이런 이슈들은 뭐 최근에도 떴지만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계속 있었던 것들. 아, 시그널은 좀 있었군요. 네. 저희는 이제 요즘에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그래 새마을금고 돈 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네. 건데 아 원래부터 지금 아유 불안한데 그랬었군요. 네, 왜냐하면은 뭐 나중에도 후술 드리겠지만 대구 시장의 미분양이 심각하잖아요. 뭐 그렇죠. 익히 잘 아시고 네. 계실 거고. 미분양 얘기가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대구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 작년에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지역 두 곳을 꼽자면은 대구광역시와 세종 특별자치시죠. 네. 네,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제가 나오기 지난주에 네. 처음으로 보합으로 돌아섰어요. 아, 그래요? 매매가가. 어.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지다가 아, 전국이 아직도 대부분 하락 중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만 어. 이제 더 떨어질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인지 네. 보합으로 돌아섰어요. 네. 뭐 계속 보합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시 떨어질 수도 다시 있고 떨어질 아니면 수도 올라갈 있지만, 수도 있고. 네,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단이 받쳐줬지만 대구는 그렇지 못해요. 대구는
미분양이 여전히 10,000호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75,000호 정도 되거든요. 7분의 1이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사업장의 문제가 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대구 사업장에서 새마을금고에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이 연체 금액이 쌓였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이제 PF가 나갈 때 붙는데 뭐 시기마다 분양률이 있고요. 입주할 때도 뭐 분양 계약인 및 입주율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지역을 베이스로 한 건설사들의 네. 부도율, 폐업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PF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고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잡느니 마느니 이런 판단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시공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설사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이제 경제 금융화라고 하는데요. 어우, 네. 왠지 멋있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물 경제라고 하면은 그냥 경제 뭐 일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고 금융은 모니터 보고 전화 돌리고 뭐 네. 메신저를 하거나 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방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실물 경제, 전 자산 시장 다 엮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경제 금융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돼 버린 것이죠. 그렇군요. 미분양이 나서 지금 그 미분양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사업이 죽고 있고 그것에 돈 빌려준 그 주체들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뭐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네. 저희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려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국내 데이터는 한국은행 네. 그리고 통계청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 네. 보시면은 한국은행은 통화당국이죠. 네. 통계청은 정부당국이고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은 금융위 산하의 금융 데이터를 취급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의 촘촘하게 본다고 하는데 네. 행정안전부에서 새마을금고 데이터를 이 세 개의 주체만큼 깔끔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공하느냐 사실 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금고의 입장에 있어서도 네. 면밀하게 보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기 싫죠. 네. 왜냐하면 통계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중앙 집권화가 되어야지 쫙 일괄적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 부분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감시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회의원분이 이거를 이제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봤더니 22년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56조 원이었는데 PF 관련해서 네. 새마을금고에서 PF 대출 나간 네. 게요? 오, 크네요. 연체액이 4.3조 원이었습니다. 3조 원이요. 네. 와. 근데 연체율이 7.7%인데 네. 1개월 만에 대출 잔액은 0.1조 원 늘어난 56.4조 원인데 네. 연체액이 0.9조 원이는 5.2조 원. 그래서 연체율이 9.2%까지 올라갔어요. 아이고. 아마 2월 달은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구금리 9%가 연체를 하고 있다고요? 네, PF 관련해서. 아이고. 원래 이 정도 되나요? 과거에는 20년 말, 21년 말은 뭐 3%에서 4% 정도였는데 아, 원래 연체가 좀 있기는 하군요. 네, 근데 이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네요. 3배 이상. 네, 그러니까 21년 말 기준으로 음. 13개월 만에 2배 이상 훨씬 뛰었다라는 거는 금리가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갔고 공격적이고 거친 통화 정책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통화 정책의 긴축 스탠스가 누적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사를 본 새마을금고에 예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네. 돈을 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언젠가 못 찾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실리콘밸리 네. 은행 사태 보셨잖아요. 그렇죠. 뱅크런. 네. 네. 그리고 디지털 뱅크런 네.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도 다 뭐 앱으로 되겠죠, 뭐. 네, 됩니다. 모바일로 다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뜨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A, B, C가 이렇게 한 지역에 이루고 있는데 서울은 미분양 그런 이번에 뭐 거의 둔주나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것들 보셨겠지만 다 완판이 되어 버렸잖아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 위험한 거야? 라고 하면 대구와 상관없는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빼겠죠. 그래서 이를 총괄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네.
저쪽에 그 우리 서울시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선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우리는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금고 중앙에도 컨트롤 타워의 입장이지 개별 금고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금융용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연쇄 도미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버퍼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방어할 수는 없겠거든요. 네. 그럼 대구 지역에 그 예금을 맡긴 그분들이 제일 위험하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예금자 이제, 보호는 되죠. 이거는 이제 예금자 보호는 금융 당국인 거고요. 네. 이제 행정안전부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네. 보호 한도가 있다. 아 보호는 돼요? 네, 보호 한도가 똑같이 5천만 원? 있다라고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네. 알게 됐는데 네. 네, 뭐 저도 모든 금융기관은 예치를 하는 거 아니다 아,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형 금융기관에서는 새마을금고랑 같이 비즈니스를 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역에서는 새마을금고가 큰 손이에요. 단위 농협하고. 아 지역에서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눴을 때 네. 부동산 사업을 할 때 어디가 더 사업성이 좋느냐 네. 하면 일반적으로는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렇겠죠. 예, 네. 당연히. 네. 비수도권은 이제 제일 메이저가 좀 우리는 딴 거에서 돈을 다 썼어. 네, 네, 네. 그러면 지역 기반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하는데 지역 베이스로 한 지주사들도 있고 은행도 있고요. 네, 네. 단위 농협도 있고 금고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조인트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수익성을 노린 제가 종사하는 업인 증권업도 들어가고 이제 그 수신 기능이 없고 금융 이제 이자나 어떤 금융 수익을 노려야 되는 금융 기관들, 캐피탈. 뭐 캐피탈사, 카드사, 뭐 보험사, 자산운용사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대부분 지역으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가는 이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좀 별 큰 시장에서 좀 내가 경쟁력이 좀 안 되네 이런 회사들이 지역으로 좀 많이 가겠군요.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와 네. 마이너 리그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리그에서는 그래도 새마을금고가 좀 먹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표현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내가 메이저다라는 어. 입장인 거죠. 네. 시장이 그렇게 나뉘어 있군요.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새마을금고 외에도 다른 은행들도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은행은 사실 조금 안전한 편이고요. 그래요. 1금융권. 네. 이제 위험 신호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 농협이나 지역 농협. 지역 단위 농협이나 그런 금융 기관인데 지역을 베이스로 하거나 네. 네. 이제 중앙에 있어서는 플레이어들은 이제 제2금융권으로 일컬어지는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사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노출이 좀 되어 있죠. 익스포저, 부동산 PF 익스포저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빌려줬고 어느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중간에 멈추면은 어느 금융기관이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딱 위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보고 야 저기 위험하니까 빨리 지원해줘 뭐 어떻게 해결을 해봐 이걸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안전보고서라고 한국은행에서 반기마다 내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냥 경제 주체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집계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빈틈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위험한 부분은 지금 가계부채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약 105%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간과했었던 기업 관련된 여신에 대한 비율은 네. 110%가 넘습니다. 오히려 가계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런데 뭐가 위험할까? 라고 하면은 기업은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가계는 DSR 뎁 서비스 레이쇼가 지금 40%에 점점 육박하고 있고 고위험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워닝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증감률 자체가 지난해 우리 일반 경제 주체, 일반 개인들이 대출 받기가 쉬웠나요, 어렵나요 하면 너무 어려워졌어요라고 하잖아요. 작년에는 어려웠죠. 네, 그 전에는 해주니까 이제 그걸 거죠. 막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계 대출 잔액이 늘지가 않았어요. 네. 역사상 처음으로 GDP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기업 부채는 더 늘었거든요. 네. 작년 하반기에 금리가 급등을 하다가 조금 내려가니까 이 발행 시장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프라이머리 마켓이 안 되면은 은행 대출을 빌려서라도 운전 자금을 좀 확보해 두자. 미리 돈 땡겨 놓자. 네, 미리 돈 땡겨 놓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거 안 막느냐? 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 규제가 좀 덜했거든요. 뭐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증감률 자체가 가계보다 기업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의 증감률이 더블 디짓 10% 이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그런 기업 대출이 많이 우리가 가계 대출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몇 해째 하고 있는데 네.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는 지금 수치상으로 개선되는 추이가 보이고 네. 기업 대출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 대출 중에 뜯어보니까 부동산 관련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가계는 뻔하죠. 자산의 77%가 실물 자산이고 약 75% 내외, 4분의 3 내외가 부동산이라고 치면 되거든요. 네. 이게 뻔하니까 그것만 막으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리스크 익스포저는 어느 정도 상단을 제어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기업은 사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은행이 자기네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기업에 관련된 부동산 대출은 가계의 부동산 대출보다는 작은데 증감률은 10% 이상이더라. 더 노출도가 많아지고 있다. 네. 왜냐? 기업은 돈 되는 걸 가계보다는 더 빨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약간 이제 속된 말로 물린 게 아니냐 네.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또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더 늘리진 않았지만 이미 많이 늘려놨었죠. 네. 그렇죠. 그 레고랜드 사태가 작년에 있었죠. 그때 정부가 PF 만기를 좀 늘려줬잖아요. 네. 근데 그 만기가 이제는 곧 돌아온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었죠. PF 만기도 조금 늘리고 보증 한도도 이제 허그나 HF 통해서 이제 좀 해주고 그래서 네. 그 정책들이 연초까지 계속 나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CD 금리는 3.5% 내외까지 왔고요. 네. CP 금리도 91일 물짜리가 4% 내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뭐 알 수 없고 이 발행 자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CP 4월달 만기가 도래하는 CP 전단체 단기 자금 시장은 65조 원 규모 정도 되는데요. 네. 65조 원이요. 네. 근데 3월달이 지금 120조 원 정도. 와. 만기? 네. 그리고 발행도 100조 원 정도, 108조 원 정도 네. 되고 있으니까 네. 조금씩 상환이 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러네요. 잘 소프트 랜딩. 여차여차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PF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PF 관련된 CP와 전단체의 만기가 11월 달이 약 17.9조 원, 네. 네. 12월이 12.3조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줄어들었죠. 네. 근데 1, 2월 달에 정부 정책이 나름의 좀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7.6조 원, 네. 2월 달에 18.0조 원까지 네. 늘어났고요. 3월 달도 지금 아직 이제 뭐 내일 남았지만 약 18조 원 정도로 나름은 이제 만기가 연장이 차환 발행이 되면서 돌아는 가고 있다. 18조 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달에 갚아야 될 돈이 18조 원이다. 네네. 네. 그럼 이거를 늘은 게 좋은 거예요? 줄은 게 좋은 거예요? 줄어들면은 네. 고민할 거리는 없지만 사업을 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사업을 그- 할 게 없다? 은행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돌아가야 네. 계속 먹거리가 생기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금융인뿐만 아니라 돈이 돌아야 네, 네, 네. 이 건설 업종 입장에서는 그 인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시공사가 인부 고용해서 막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일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이게 금액이 만약에 어떤 달에 금액이 뭐 30조가 만기 이 달에 만기다. 네. 그러면은 저거 어떻게 막지? 이렇게 사인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은 네. 채권 시장의 용어로는 차환 발행이라고 합니다. 네. 대신 갚아주기. 새로운 발행을 하면서 돈을 조달을 해서 네, 네, 네. 기존에 돌아오는 만기를 갚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리볼빙 하는 거죠. 리볼빙. 리볼빙 비슷한 개념이죠. 네. 네. 새로 빚내서 새로 빚 갚고 카드 돌려막기. 네, 조달을 해서 네. 저희가 생각하기엔 조달을 해서 돌아오는 만기를 갚아버리는 거죠. 그럼 네. 만기는 만기지만 이거를 다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네, 사인인 3월 거잖아요. 달은 그래서 만기보다 발행이 2.3조 원 정도 적었습니다. 만기보다 발행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사업 거예요.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네. 네, 그런데 연말에 급등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보다는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나마 차환 발행도 되고 기존 유통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뭐 이랬던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땐 거의 그 영어로 치면은 일시 동결 프리징 상태였다면은 지금은 여차여차해서 돌아가고 있다. 꾸역꾸역은 네. 돌아가고 그럼 있다. 뭐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또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즘에 금리 좀 내려갔다는 말씀 네, 많이 금리 많이 들으시죠?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금리는 보통 어떤 금리를 주로 보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개인 이제 네. 대출을 많이 받은 그러세요? 아, 개인 네.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금리 보는데요.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CD 금리, 네. 네. 그리고 CD 금리 있고 국고채 금리, 네. 그리고 미국채 금리도 막 살펴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출은 뭐 코픽스나 네. 뭐 CD 금리나 아니면 금융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쪽들은 거의 국채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를 거의 다 반영을 하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그런 것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른 채권 시장과 밀접하게 그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거든요. 가산 뭐 국채의 가산 금리가 뭐 어느 정도 붙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 금리가 더 중요하고요. 네. CP가 지금 4%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네. 등급마다 굉장히 차별적이고요. 네.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리스크 프리미엄과 유동성 리스크와 재투자 리스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것들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네. 국채 시장만큼 온기가 확산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한 징조는 공사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네. 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나 네.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의 비슷했는데 네. 지금은 공사채보다 은행채가 더 높아요. 오, 최근에 은행이 무슨, 위험하다고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 아 실리콘밸리. 네. 네. 그리고 네. 유럽에서도 네. 크레딧 스위스가 그렇게 되고 파산. 그 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한다는 거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리스크를 이제 차등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네. 미미하게나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네. 거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네. 대형 건설사들이 하는 사업은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에서 하는 것들은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데 네. 지방 비수도권으로 가면 어떨까요? 지방 건설사들과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리그에서 운영 그 사업을 영위하는 각종 금융기관들이 붙어서 네. 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을 등급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오늘 이번 주 기준으로 A1 등급은 4%에서 5% 정도의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A1 등급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애들. 네. 단기 CP에서 CP라고 하면은 어음. 네, 그렇죠. 네. 기업 어음 시장에서 A1 등급을 받은 네. 애들이고요. 네. 보통 이제 어음보다 더 좀 좋은 게 회사채거든요. 네. 네. 회사채는 이제 좀 더 투명하게 네. 네.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메이저들은 회사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뭐 제일 유명한 둔촌주공 완판 됐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도 이제 이런 시장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건설사들이 붙으면 등급이 아무래도 높겠죠. 네. 네. 그래도 그때 막 삐그덕 되는 소리들 막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했을 때가 7에서 8%도 막 거래가 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짧게 다시 말씀드려서 A1 이하, A2 등급부터는 등급마다 완전히 이제 차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네, 얘기인가요? 금리가 살펴보니까 낮은 거는 네, 그 뭐 5%대에서부터 12%까지 네. 높은 것. 이렇게 12%. 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온기가 12%요? 네. 아파트 짓는데 12% 자금 조달한다고요? 그렇죠. 비슷하죠. 차환을 통해서 네. PF 유동화를 시키고 네. 찍어서라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에 기존에 뭐 그거보단 낮았겠지만 빌려놨는데 이거 만기 와서 네. 다시 빌려와서 이거 갚아야 되니까 다시 빌려올 땐 12%에 빌려다가 갚는다. 이거는 CP라는 건 기업 어음이니까 짧게 하거든요. 90일, 만기는 90일, 뭐 보통 6개월, 6개월, 네. 1년도 있는데 네. 길면 길수록 금리는 높아지겠지만 네. 대부분 보통 90일, 뭐 180일 네. 이 정도로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짧게 돌아올 때 이 금리가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이 뭐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이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건설사 900여 곳이 폐업을 했다. 네. 저는
내용도 있었어요. 네. 건설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전국에 900개 폐업하면 공인중개사 살아남은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건설사가 900개나 이게 네,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 건설사 900개 망했으면 건설사 900개 음. 돈 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회사가 등록을 하면은 이제 세무서에서 다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사업자를 이제 폐업을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그런 절차를 밟는 것들을 통계를 집계했을 때 하는 것이고, 건설업이야 그 건설업 등록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충족한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접거나 마지못해 접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네. 그만큼 지방 상황은 악화되고 음. 있다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메이저 시공사들의 메이저 브랜드들을 상상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나는 그런 브랜드의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 가면 정말 처음 보는 네, 건설사 그리고 브랜드군요.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공동주택의 형태들도 있고요. 그렇죠.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들에서 지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금리에서 갑작스러운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건설 부동산업이 갑자기 위축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럼 종합해서 제가 잘 네. 이해했는지 네. 말씀드려 보면 PF 상황이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방의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안 좋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휴먼 인디케이터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저희 여의도에서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채권 하면서도 부동산도 같이 보니까 만나는 분들이 계신데, 작년 상반기에는 좀 자주 종종 모였고요. 네. 네. 하반기에는 못 만났고요. 왜요?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최근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네. 아 상황이 안 좋으면 서로 안 보시는군요. 본인 본업을 해야 되니까요. 아. 살아남기 위해서. 바쁘시다 이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처리해야 될 것들 많으니까 에너지 소진이 많으니까 네트워킹이나 그 안면을 트고 지내는 네. 것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행동들이 좀 제약을 그쵸. 받을 여유가 없으시겠죠. 아, 그렇군요. 네. 요즘 그래서 다시 만나신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봐도 네.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은 일단은 아니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지표상으로는 꽂히고 있겠죠. 네. 안 좋은 것들이 이제 후폭풍들이 나타나고 아, 있겠죠. 안심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을 들어보니까 미분양이네요. 미분양. 네, 맞습니다. 지방 미분양. 네. 서울은 그러니까 위기가 혹시 발생한다면 서울에서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네, 지방에서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쌓여서 진짜로 좀 비중 있는 뭐 건설사나 아니면 비중 있는 금융기관이 뭐 이렇게 타격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비상 상황이 될 수 네. 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정부의 관심은 미분양 안 나는 거, 네. 그리고 거래량 살리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번에 이런 언론 기사들 많았죠. 둔촌 주공 살리기. 그렇죠.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만약에 완판이 안 되면은 미분양이 확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업장, 서울시 강동구, 강남 3구에 바로 인접해 있는 강동구마저도 안 된다라는 신호가 나타나면은 수도권은 그렇죠. 말할 거 서울도 안 되구나. 그렇죠. 서울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PF 관련된 것들을 해주겠다. 그리고 청약 시장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이제 기존 주택자들이 주택을 사고 파는 걸 좀 원활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들이 기존 주택 살리기. 예, 맞습니다. 거래량이 느는 거는 왜 중요하죠?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네. 이 주식 시장은 우리가 막 그 시장 가격 또는 자기가 원하는 지정 호가해서 이렇게 딱 누르면 조금 있으면 체결이 되거나 뭐 진짜 이러잖아요. 바로 되죠. 네.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띄엄띄엄 살 때, 있을 팔 때가 때 있죠. 네. 오래 걸려요. 그냥 만약에 내 집을 내놨는데 네. 아무도 연락이 안 오면은 처음에는 느긋하다가도 왜 안 되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봐야겠죠, 중개사님께. 근데 MTS나 HTS를 쓰는 증시에서는 전화를 합니까? 안 하죠. 그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확연히 다른데요. LP라는 그
종목 유동성 말고 없죠. ETF도 거래가 안 되는 ETF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LP들이 있어요. 네. 유동성 공급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호가를 찍어주게 돼서 시장의 가격을 형성시키게 해주는데 부동산은 A라는 아파트에 1호를 들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매도 호가를 올릴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대로 이 집에 대한 매수 호가를 내가 마음대로 훨씬 낮게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이거든요. 네. LP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기존 주택의 거래량이 일정하게 되어야만 가격의 안정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가격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바로 직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동성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담보 잡아놨던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애매해지는 네. 거군요. 그리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3월 말을 기준으로 매년 연말에 음. 가계 금융 복지 조사를 해요. 네. 거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실물 가계 자산의 실물 자산이 7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이 확 줄어요. 네. 그러면 가계의 총 자산도 확 줄게 되겠죠.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할까요? 아니죠. 네. 네. 어느 정도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오른다. 떨어지고 오르는 게 변동성이 심하면은 이 통계를 하고 가계의 자산에 대한 트래킹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고 여기에 엮여 있는 금융기관과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경제 주체들의 굉장히 임팩트 있는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타격이 입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몇 년째 살고 있는데도 여보 우리 집 3억이 떨어졌대 그러면은 네. 뭐라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살려고 산 네. 건데도. 근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가 1년 반 만에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대요. 네. 이것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지금 2월 달은 약 2,000건, 음. 그리고 1월 달은 1,300건인가 1,400건 정도로 아파트만 네. 봤고요. 그렇게 되면은 작년도 6월 달부터 1,000건 언저리로 됐고 하반기에는 그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서울에 160만 채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한 달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됐어요. 네. 거의 거래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매우 낮게 찍힐 수밖에 없던 완전히 얼어있던 상태인데 이제 풀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그래도 반등은 했지만 낮은 수치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려면은 그 회전율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연 환산을 해보더라도 15,000, 24,000 정도라고 친다라면은 뭐 2만 건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낮은 숫자에 1% 채 안 되는 회전율이면은 네. 거의 거래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2022년에 22년까지 진짜로 본 거죠. 저렇게 역대 최저까지 떨어졌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어렵다 했었던 때가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는 2012, 13년이었는데 네. 좀 연한 수도권 그 블루 칼라를 보시게 되면은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도 10만 호가 채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네. 보실 작년에요. 수가 있습니다. 올라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전에 2020년 이전의 네. 거래량과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한참 아래고 네. 이렇게 되면은 가격의 급등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아직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하고 이제 미분양은 제가 오기 직전에 국토부에서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네. 네. 2월 말 기준으로 7만 5천 호 정도로 집계가 되었는데 네. 지난달 1월 달도 7만 5천 호였어요. 오. 그래서 너무 좀 유의미하다고 네. 봐야 되는지 무의미하다고 봐야 변화가 되는지 없네요. 79호 늘었다고 합니다. 79호. 이게 원래 미분양이 급속도로 늘고 있었잖아요. 한 달에 3개월 동안 네. 매달 8,000호 정도씩 늘어났었어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숫자로는. 그래서 네. 이거를 왜 제가 아까 둔촌주공 말씀드렸냐면은 둔촌주공이 무순위에서 다 완판이 되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완판이 안 되었으면 여기에 확 찍혔겠죠. 그렇죠. 준공 후 미분양이 네, 되니까. 2월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걸 막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 완판이 된 게 아니라 네. 좀 대구 뭐 이런 지방 비수도권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는 분양을 안 하죠. 더 이상 새로 분양을 할 게 없구나.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아. 하면 미분양이 뜰 거 뻔하니까 그쵸. 네. 네. 안 하는 거고 서울은
그래도 되고. 해서 네. 그나마 이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음. 상황인 근데 것이고.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정부가 줍줍 이른바 줍줍도 네. 거주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다 네. 신청을 할 수 있게 풀어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둔촌 주공이 첫 번째 사례라고 전 들었어요. 네. 여기 이제 그 열리면 지방에 있는 사람도 줍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더더욱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안 살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수도권과 지방의 이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어려운 목소리들이 지방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이 규제를 또 무차별적으로 해제를 하니까 음. 서울로만 다 수요가 그쵸, 간다. 그쵸. 서울과 서울 근교의 수도권으로만 다 간다. 음. 이건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규제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항상 명암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규제를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은 6년 전이 되겠네요, 벌써요. 17년에 8.2 대책이 나왔고요. 18년도에 9.13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12월에 어떤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서울 중심권부터 규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나비 효과가 규제를 안 한 곳으로 가게 되고 안 한 곳으로 가게 되면서 2020년과 21년에 전국이 그렇게 다 2002년에 올랐죠. 월드컵처럼 뜨거웠던 네. 열기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규제를 다 하니까 그냥 전국이 좀 전에 보신 거래량처럼 다 그냥 꽁꽁 얼어붙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러면 지방부터 풀어야 되느냐. 네. 그런데 사업장은 만약에 신규 사업장이 서울마저 안 된다라고 하면 전국이 다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를 제가 금융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정책은 명암이 있고 온기가 빨리 확산되는 것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미분양 10만 호까지 우리 각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죠. 네. 그런데 3월 30일자 2월 주택 통계 발표로는 전월 대비 0.1% 증가한 7만 5천 호 그대로 네. 유지를 하고 있다. 더 이상 늘지는 않는다. 일단 이번 달 그렇죠. 기준으로는 네,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잘 잡았다.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여기서 추세가 완전히 달라질지 아니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건 좀 한두 달 지켜봐야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PF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네. 뭐 이게 전문적으로는 토지 매입을 할 때 시행사가 브릿지론 시행사가 전부 토지를 살 때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어디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와요. 네. 그 브릿지론이라고 하고 PF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렇죠. 빌리는 본격적인 돈. 네. 사업을 시작하니까 브릿지론을 써서 토지 매입을 다 작업을 하고 인허가를 따내고 나서 본 PF로 가고 있는데 네. 신규 사업장이 안 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신규 사업장이 되어야 네. 부도도 안 나고 아. 일자리도 계속 고용 창출이 될 수 있고 아. 금융기관도 돈이 돌아가고 네. 다 엮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제 금융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골똘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부도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도 안 나게 많이 빌려야 되는데 네, 빌리지는 않고 부도는 안 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좋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나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망하는 것보다는 낫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 한번 대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금융기관 돈이 네. 많은 금융기관 네. 빌려주고는 싶은데 네.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돈 조금 벌려다가 돈 떼이는 것보다는 안 떼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엄격한 잣대로 지금 잣대를 이제 음. 내밀고 있어서 굉장히 사업 진척이 느리죠. 돈이 안 돈다. 네, 맞습니다. 돈이 안 돈다. 딱 그거네요. 네, 전월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저희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네. 전월세 전환율 이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네. 높아지다가 이제 조금 제어가 잡히는 것, 상단에서 제어가 잡히는 것 같고요. 네. 그 최근 들어서 서울은 이제 4% 초반 정도까지 돼서 전환율이. 네, 전환율이. 근데 이거는 사실 통계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좀 달라서 그냥 어떤 KB 기준으로는 4% 초반에 지금 있습니다. 네. 저 장표가 좀 재밌는데요. 네. 보여주세요. 네. 보시게 되면은 CD 금리와 전세, 월세, 수도권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 볼 부분은 지금 전세 좀 제일 진한 색? 네, 제일 진한 블루 컬러에 보시게 되면은 급등을 하죠. 20년부터. 네.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임대차 2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 20년 8월에. 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고 상한제 5% 그리고 21년도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3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전세 증감률이 폭락이 급락으로 갔죠. 네. 폭락했네요. 네. 그래서 작년도의 주택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핵심은 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보다 전세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전세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세로 가기 싫겠죠. 그렇죠. 괜히 전세 들어갔다가 나중에 만기 됐는데 전세금 반은 네. 못 받을까봐 걱정이 좀 되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음. 전세를 선호하나요? 월세를 선호해요?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전세예요. 선호하죠. 전세를 선호하죠. 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음. 전세가 떨어지네? 근데 난 전세를 선호하는데 음. 그럼 이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있고 하니까 조금 반전세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죠. 내 돈 좀 돌려받고 월세를 좀 주자. 네. 근데 그 전월세 전환율을 살펴보니까 지금 금리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뭐 4%가 아니라 6, 7% 하는데 월세 전환한 거 생각해보니까 한 3%대네. 그러니까 1억 원당 한 30에서 35만 원. 그러면은 곱하기 12 하면은 360만 원 또는 약 400만 원 정도니까 훨씬 낮구나. 시장 금리보다 월세가 유리하네. 네. 했는데 최근에 기사나 금융기관의 이런 상품들 홍보하는 거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 3% 후반 맞아요. 이렇게 막 뜨고 있거든요. 3%대까지 아, 요새 떨어졌어요. 그래요? 예, 네. 고정금리 나왔고 시기금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3.5% 내외 기준금리하고 거의 동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월세에 대한 수요가 쫙 갔다가 뭐 그냥 월세- 은행에서 빌리지 뭐. 월세 경쟁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 시장에서.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세를 놓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지표상으로 후행적으로 나왔던 것이 전월세 전환율이 4%를 돌파해서 고점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다시 낮아지니까 음. 전세의 낙폭이 반등을 하기 이제 시작한 네. 아 그러면 내가 그냥 대출 받아서 전세로 사는 게 낫겠네. 어차피 이미 전세도 많이 떨어졌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쏠림 현상이 이제 좀 분산이 되면서 전세와 월세의 수요가 비슷비슷해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네. 전세 수급 지수 같은 이제 여러 지표들 매주 나오는 목요일에는 한국부동산원, 금요일에는 KB국민은행과 부동산 114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수급이 전세 시장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 저가 매물은 소진되고 있지만 급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바닥을 다지고 더 떨어지진 않고 있다. 일단은. 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월세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제도야. 그러니까 다 월세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어느 것이 더 소비자 입장에서 매력적인가가 중요한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월세화가 작년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금리를 보는 입장에서 금리가 너무 혁혁한 공을 세웠다. 너무 금리가 올라가는데 워낙에 요즘 경제 주체들은 스마트해지셨고 빨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만큼 올랐는데 내가 전세의 보증금을 이 자금을 이 정도 금리로 만약에 한다라면은 월세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그 전세 수요가 좀 많이 늘지 아니면 이대로 좀 비슷한 상황이 계속 갈지 예측이 되실까요? 저는 다시 한번 금리를 말씀드리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왔고 네. 그래서 금리의 인상과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 뒤에 한번 살펴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 이유인즉슨 하반기 대비 6개월이 더하면은 지금 올 1분기가 되잖아요. 네. 이때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다라는 입장이고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게 되면 시장금리에서 크레딧 쪽은 아니지만 안전자산으로 해당되는 국채와 국채에 연관되어 있는 시장 지표들은 선행적으로 금리의 상단을 확인하고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 주체들은 이거 살펴보니까 이거 베이스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나름 괜찮아졌네 월세보다. 네. 그러면 전세와 월세가 균형점을 찾아간다. 그러면 시장의 출렁이면서 공격적이고 여러 가지 대내외 이벤트들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부동산만 안 좋았느냐? US 달러 빼고는 다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자산이 안 좋았는데 부동산에만 좀 유독 금리가 오르니까 부동산은 추풍 낙엽이었다라고 하지만 채권도 안 좋았고요. 주식도 안 좋았습니다. 다 안 좋았죠. 다 안 좋았습니다. 뭐 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워낙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전망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균형추를 잡아간다라면 어느 정도 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매매 있습니다. 전세 모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네. 보합이 나오는 지표들의 확인은 2분기 후반 정도. 그러니까 여름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더 떨어지지 않고 균형점을 좀 찾아가서 전세가도 바닥을 다져주면서 낙폭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시장 주체들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을 생각하겠죠. 이 정도 전세가의 투자 가치를 더한 매매가는 이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이 꽤 회복을 했구나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가도. 네. 결국은 금리가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불안했던 시장의 분위기는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계절이 맞습니다. 바뀌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타이밍이 좀 이게 이제 좀 살 타이밍을 오래 봐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깔고 앉아 있는 거에 대한 조금 나름 좀 왜 내가 이 돈을 여기에 깔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좀 전에 제가 전세 월세야 말씀드렸잖아요. 월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컴이거든요. 월세라면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임차인 네.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전세는 그냥 목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아니냐 모르겠고 내 돈 돌려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랬는데 월세가 꽂힌다라는 거는 매매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평균 매매가가 9억대인데 네. 1억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세가 얼마가 꽂힌다라고 하면은 1억을 뺀 8억에 대해서 현금 할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주택에 대해서 기업처럼 평가를 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옛날에도 그게 뭐 당연히 당연한 얘기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거 이자 얼마 받을 수 있어? 이게 얼마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별로 안 하고 그래도 만개 원금 돌려주는데 네. 안전한 거 이거 할래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네.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가 좀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사고의 구조가 바뀌고 네. 보통 부동산은 그 전문 용어로 여기 옆에 철수네 집이 얼마에 됐대. 그럼 우리 집도 그 집 그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거를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래건을 통해서 비교를 한다. 그렇죠. 최근 거래 통해서 네. 비교하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증시에서 쓰는 밸류에이션의 개념을 차용을 해서 부동산에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비슷한 구조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시에서도 뭐 그런 것도 하죠. 뭐 이 정도 기업은 저기 같은 업종인데 저기는 뭐 시총이 1,000억이야. 우리도 1,000억은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다른 회사와 비교하느냐 아니면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이 차이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 다른 업종하고만 비교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창출해내는 현금 능력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구조로 바뀌고 있다. 네, 그게 이게 상업용에서 합리적이죠. 이제 거주용, 실거주용에도 좀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몇 달이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 뭐 결국은 이제 금융 시장이고 그게 연결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기준금리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고 미국도 뭐 한 번 정도 더 올라나 뭐 그렇죠. 이런 분위기로 확산이 되면서 네. 지금은 조금 안정세로 돌아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안정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불안정성의 기본은 금리였고요. 금리를 흔들었던 것은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대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차적으로 오름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연준과 ECB,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총재가 바뀌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요국들의 긴축 통화 정책이 끝나가고 있고 시장 금리는 큰 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의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워낙에 작년에 거주에 대한 수요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필수제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니즈 사람들은 이동에 대한 수요가 좀 회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살아나고 정부의 정책이 조금 더 신규 주택 사업장에 대해서
좀 금리와 엮여서 잘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면은 큰 충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는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하락세는 일단락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네. 오늘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상상인증권의 신월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부동산 네. PF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경제자유살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스브스 프리미엄이라고 SBS에서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많이 홍보하고 찾아와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저희 경제자유살롱 그 채널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네, 그렇죠. 저희와 소통할 수 있고 네. 여러분이 좀 경제자유살롱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뭐 내용을 올려주셔도 좋고 저희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도 올려주셔도 네. 저희가 좀 반갑게 네.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콘서트 하죠. 그렇죠. 네. 콘서트를 다음 달에 합니다. 네. 첫 콘서트입니다. 만석을 기대해도 되겠죠, 여러분? 예, 참여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공지를 할게요. 날짜요, 네, 4월 22일 저녁 6시입니다. 이날 네.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도 주말엔 시간이 될 테니까 그 연남동에 있는 연남장에서 합니다. 이곳에서 꼭 뵐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진행자들 다 출동할 거니까요. 네.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